장례식장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작은 몸이 관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저마다 눈물을 닦고 한숨을 쉬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넌 이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다. 울지 마라. 누군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었겠지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손을 주먹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위험해. 장례식장의 고인은 어떤 사연으로 죽은 걸까요? 엄마는 왜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엄마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를 위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 누운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더군요. 신호를 못 봤나 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라 의심조차 허락되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사고, 불행, 비극. 그런 말들이 제 남편의 죽음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너무 간결했고 처리는 너무 빨랐습니다. 블랙박스는 고장이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전날까지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권이랑 소풍 가자. 당신이 싸준 김밥이 제일 맛있는 거 알지?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지 4시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은 슬픔보다는 의무를 다하러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는 관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한 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넌 이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쥔 채, 하지만 아이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든 아이의 눈을 본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눈은 슬픔보다 먼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듯,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 아이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내려앉혔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것도 이상해요. 아빠는 차를 정말 잘 관리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어요. 제가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의심이 옳다고 말해줄 수도 없었고 틀렸다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혼자가 되지 않게 하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짙은 회색 양복의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 남편을 잃은 아내. 저는 그 두 가지 죄책감을 안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은 자기 성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물어도 본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로 끝이었지요. 집안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지인들이 물었을 때도 남편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재벌가의 차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 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남편을 봤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단단했던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요.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SP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SP그룹이라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집은 사람을 도구로 봐. 남편은 아주 가끔 아주 낮은 목소리로만 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남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남편이 그 집을 떠났는지, 왜 자기 성을 입에 올리지 않는지를요. 형은 후계자로 키워졌어. 나는 그냥 예비였지.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실패하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 형이 사고를 당하면 내가 대신하는 거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속품이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25에 집을 나왔고. 재산도 이름도 다 버리고.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남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생겼고.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성마저 바꾸고 싶어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할 때도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 성을 물려주는 게 맞을까? 당신 성이잖아.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야.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IT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물었고 아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아빠, 나 축구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가볼까? 아빠, 나 피아노는 싫어. 그래, 안 해도 돼. 다른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만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키우세요? 경쟁 사회인데. 동네 엄마들이 물었을 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선택으로 불행한 것보다는. 남편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끔 남편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뉴스에서 SP그룹 소식이 나올 때, 신문에서 회장의 이름이 보일 때 남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젠 남의 집 이야기니까. 하지만 완전히 남의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후 그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확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들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후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형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혈연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가로 들어오십시오. 남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의식불명이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나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왜? 돌아가는 순간 나는 다시 부속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권이가? 응. 그 집은 후계자가 필요한 거니까 형이 쓰러졌으니 이제 나를 쓰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소모를 다하면 우리 민권이를 쓸 거고.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야.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게 그 집안의 전통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친 거야.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민권이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거절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의무입니다. 회장님께서 매우 실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사람이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 서류 가방 하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저와 남편만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갈게. 남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거절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시기나 하십시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 본가로 돌아오시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아이만 본가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보장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자분을 본가에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도련님과 사모님께서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표현은 좀. 그게 아니면 뭡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혈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주택, 모든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손자분만 본가에서. 나가세요.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도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집안과 무관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날 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읽어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계약서. 아들을 넘기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소리.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 내 아들을 사겠다는 거야. 그게 그 집안 방식이지. 그날 밤 남편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응, 왜 그래?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형이 사망했대. 누가요? 내 형. 남편의 형, 그러니까 그룹의 장남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같이 가. 아니, 당신은 민권이랑 있어. 하지만 괜찮아, 금방 올게.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이미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룹 장남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 화면에는 벌써부터 장례식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오후였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땠어? 형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병원에 가보니 이미 장례 준비가 끝나 있었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더라고.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해. 뭐가? 새벽 4시에 전화 받고 바로 출발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장이 준비되어 있었어. 부고 문자도 발송되어 있었고. 너무 빨라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뭐가? 이건 사고가 아니야.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그로 인한 사망. 너무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고장이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사고 직후 사라졌다가 며칠 뒤 시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 장례식에 다녀온 뒤 남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형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봤어. 10년 만에 봤는데 전혀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었다는 표정이었어. 설마. 형이 후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는 것도요. 며칠 뒤 그 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와라.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후계자다. 거절은 없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가로 들어와라. 그게 내 의무다. 아버지,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통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안 갈 거야. 하지만 형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내가 왜 돌아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절대 안 가. 그로부터 석 달 뒤 남편에게도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교차로 트럭 즉사. 블랙박스 고장 목격자 없음. 저는 경찰서에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부인 정말 유감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네? 제 남편은 신호를 절대 안 어기는 사람이에요. 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고요. 하지만 블랙박스 기록상 고장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인, 저희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뭐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진술했고 주변 CCTV도 확인했습니다.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부고 문자를 돌리기도 전에 그 집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이 장례를 주관했고 저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위로는 짧았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본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나. 아직 제가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엔 현실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본가에서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제 아들을 제가 키우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하지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실을 생각해야지. 고아 출신이라고 했던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재산도 인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재벌가의 하나뿐인 후계를 어떻게 키우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가에 맡기는 게 옳지 않겠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들도 혼자 있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본가에 가야 해?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를 데려가겠다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SP그룹 회장이 손자의 양육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부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재력도, 환경도,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인은 저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절대적인 우위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의 복리를 내세울 경우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제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냈습니다. 원고는 고아 출신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모든 걸 갖췄습니다. 조부는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2달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조부에게 인정한다. 그날 아이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손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이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울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날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 줄지어 서 있는 도우미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사가 아이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곳이 도련님 방입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침대, 큰 책상, 책장,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집사가 나간 뒤 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있던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 분수, 조각상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와 엄마랑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밤에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TV 소리, 이웃집 개 짖는 소리.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요. 며칠 뒤 새로운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미래다 명심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SP그룹 후계자라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너 진짜 SP그룹 손자야? 집이 엄청 크다며. 나중에 회장 되는 거야? 아이들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달랐습니다. 유독 친절했고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조민권 학생 이해했죠? 조민권 학생 괜찮죠? 조민권 학생 필요한 거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게 슬픈지, 엄마가 그리운지, 외로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SP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는 아빠 방을 찾았습니다. 본가 2층 서재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방이었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작은 도련님께서 집을 나가신 뒤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집사가 나갔습니다. 아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이곳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를요. 아이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흔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본가에서는 모든 게 감시당했습니다. 아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방만은 예외였습니다. 아이 방은 청소할 때 외에는 들어가지 마라. 회장의 명령이었습니다. 숨 쉴 공간은 남겨둬야 도망가지 않는다. 아이를 위함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이라는 쉴 공간을 주어 아이가 안심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더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아이의 방은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아이는 종종 예전 아빠가 쓰던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날도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의 눈에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장 맨 아래 먼지 쌓인 책들. 이 깨끗한 집에 어울리지 않게 먼지가 쌓여 있다니. 아이는 손을 뻗어 먼지 쌓인 책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것이 손에 만져졌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SP그룹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조작 의심, 목격자 진술 불일치, 사고 직전 차량 정비 기록 삭제됨. 세 번째는 명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모두 SP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이사, 전 비서실장, 전 경영기획팀장.
모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아빠는 절대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 큰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 집은 위험하다. 이 집은 사람을 도구로 쓴다. 필요하면 쓰고 방해되면 버린다. 아빠는 너를 그런 삶에서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미안하다. 이 서류들은 증거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해라. 하지만 조심해라. 이 집은 생각보다 무섭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아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걸. 아마도 아이의 큰아버지 사망 이후 본가에서 수차례 불러 단판을 지으러 오가던 그때 이 방에 서류를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본인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인 민권이가 이 집안에 들어올 것이고 자신의 방을 찾을 거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는 큰아버지의 사고였습니다. SP그룹 장남 조근일 부회장 새벽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 현장에서 사망. 경찰 졸음운전 추정.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직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SP그룹 전 비서실장 건강 문제로 돌연 사임. 하지만 아빠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허위. 실제로는 강제 퇴사. 사임 발표 일주일 전 회장과 심한 언쟁이 있었음. 내용 불명. 세 번째 기사는 또 다른 사고였습니다. SP그룹 계열사 이사, 등산 중 추락사. 동행자 없이 혼자 등산. 구조대 사고 다음 날 발견. 아빠의 메모 고소 공포증이 있던 사람이 왜 혼자 등산을? 사고 전날 회사에서 중요 서류 복사한 정황 있음. 아이는 서류를 읽으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SP그룹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 비리를 알고 있거나 회장에게 반대했거나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인터뷰, 차량 정비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사고 보고서에서 아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 차량이 정비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음. 하지만 정비 내용 기록은 삭제됨. 트럭 운전사 사고 직후 행방불명. 3일 뒤 시골에서 발견됨. 운전사 진술 졸음운전이었다. 하지만 당일 수면 시간 8시간, 음주 없음, 약물 복용 없음. 운전사 사고 일주일 후 시골로 이사. 새집 구매 시가 3억. 출처 불명. 돈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입을 다물고 돈을 받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명단에는 11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두 SP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우연히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사진 4장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회장과 낯선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병태 회장과 김선일 전직 경찰청장. 비공개 만남. 두 번째 사진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흐릿해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CCTV 캡처였습니다. 큰아버지의 차량이 보였고 차 옆에 정비공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메모 사고 당일 오전. 정비소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 작업하는 미상의 인물.
정비 기록 없음. 네 번째 사진은 아빠와 큰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둘 다 없었습니다. 아이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 원래 있던 자리에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건 아빠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걸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공개하면 위험했으니까요. SP그룹은 강력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모두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들고 경찰에 가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그 집안 영향력 아래 있다.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너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아빠는 기다렸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사고로 죽었으니까요.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아이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률 서적을 찾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증거법, 민사소송 절차. 13살 아이가 읽기에는 어려운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읽었습니다. 조민권 학생 무슨 책 읽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냥 관심 있어서요. 법률이요? 대단하네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경영과 법률을 공부한다고요. 하지만 아이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상상 가족에 대한 원망 그렇게 치부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정했습니다. 기다리기로. 어른이 될 때까지. 힘을 기를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으며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병태 회장은 만족했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기는 하군. 후계자로 쓸만하겠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조병태 회장이 비서와 통화. 처리됐나? 라는 말 사용. 무엇을 처리했는지 불명. 저녁 식사 중 경영기획팀장 언급. 그 사람 요즘 말이 많더군. 조병태 회장 표정 좋지 않음. 밤 11시 조병태 회장 서재에 낯선 남자 방문. 정문이 아닌 후문 사용. 1시간 뒤 떠남.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의미를 가질 거라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들고 싶어요. 그래. 요즘은 코딩도 알아야 한다더군.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디지털 보안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일을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추적당하지 않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는 법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선택이다. 회장은 기뻐했습니다. 법을 아는 후계자.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다른 이유로 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8이 되었을 때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었고 목소리는 낮아졌고 얼굴에는 아빠의 모습이 어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오랜만에 아이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몰래 조용히. 괜찮니? 네, 힘들지는 않니? 괜찮아요. 아이는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서류를 찾았다는 것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이는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하지. 후계자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복수 전공을 신청했습니다. 법학. 공부를 많이 하려나 보네.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경영을 배워 그 집을 이해하고 법을 배워 그 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아이는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었고 자선 행사에 참여했고 모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SP그룹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후계자감이야. 피는 못 속이지. 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의젓하다니.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조병태 회장은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를 경계했습니다. 저 아이가 후계자가 되면 우린 밀려나는 거야. 차남의 자식일 뿐인데. 하지만 회장님이 점 찍었잖아. 그런 말들이 아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후계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후계자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요.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가 왜 이걸 모았는지, 왜 숨겼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는지, 아이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혼자였습니다. 믿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SP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SP그룹은 나라 최고의 로펌과 계약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만들 때까지.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분산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의록, 재무제표, 인사기록. 후계자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중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비밀 계좌, 이상한 거래, 설명되지 않는 지출. SP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떠니? 잘 지내요. 학교는? 좋아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긴장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집을 나설 때 아이는 뒤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창문에 서서 손을 흔들고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22살이 되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 경영기획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회장님께 드려. 아이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복사실로 가다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비밀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차명 계좌, 역외 계좌, 비자금 관리 내역. 모두 조병태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가 내용을 봤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억 원. 모두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돈들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증거와 아빠가 남긴 서류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서류에 나온 사고 피해자들. 그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이 비자금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계팀장, 비서실장, 감사팀 이사. 그들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하고 있었거나 조사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이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의심을 품었는지, 언제 사고를 당했는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의심 경고 무시 사고. 모든 케이스가 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 패턴을 따랐습니다. 아빠는 비자금을 조사했습니다. 의심. 회장이 아빠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경고. 아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 그리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임원들이 나가고 아이도 나가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너는 남아. 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회장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너 요즘 회사 업무 어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니까 잘 배워둬.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이라는 게 참 복잡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은 말이야, 제자리를 알아야 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놈들이 제일 위험하지. 회장이 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나중에 회장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 가봐도 돼. 네. 아이가 나오는 순간 회장의 비서와 함께 낯선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처리 가능한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도 교통사고로 하시겠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니, 이번엔 다르게. 어떻게요? 자살로. 이번 건은 사고로 위장하기 어려워.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의심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지? 일주일이면 됩니다. 좋아, 서둘러라. 아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회의실에 가기 전에 녹음을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살할 사람. 아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회계감사팀 새 팀장이었습니다. 최근 비자금 조사를 시작한 사람. 아이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이는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검찰, 국세청, 언론.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서류, 녹음 파일, 사진, 모든 것. 하지만 자신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SP그룹 비자금 의혹. 검찰 회장 소환 검토.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 연쇄 사고사와의 연관성 제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디서 센 거지? 내부 고발자를 찾아라. 언론 플레이를 막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SP그룹 본사 압수수색. 회장 소환 조사 검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비서실, 경영기획팀, 재무팀. 모든 곳이 뒤집어졌습니다.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검찰 조사 나가실 때 준비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이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살인 교사 혐의. 회장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정말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임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재무담당 부사장, 경영기획팀장. 모두 회장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자금 조성도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돼? 회의실에서는 매일 고성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을 뿐입니다. 한 달 뒤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장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한때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재벌 회장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살인교사. 모든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사고로 위장한 살인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선고일.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기자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조병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총 11명을 살해하였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수백억 원을 탈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범죄가 극히 악질적이며 사회에 미친 해악이 심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을 살인, 살인교사, 횡령, 배임, 탈세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회장은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언론은 매일 SP그룹을 다뤘습니다. 재벌의 어두운 민낯.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의 종말. SP그룹 해체 수순 밤낮. 회사는 결국 쪼개졌습니다. 계열사들이 분리되었고 주요 자산이 매각되었습니다. SP그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일했던 건물은 텅 비었고 회장의 가족들도 몰락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회장의 형제들은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고 모두가 회장을 버렸습니다. 결국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판결 후 피해자 유족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SP그룹 사건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재벌 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기업 범죄 처벌 강화, 재벌 총수 일가 특혜 근절. 국회는 긴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기업범죄처벌법, 내부 고발자 보상 및 보호법, 재벌 회계 투명성 강화법. 다른 재벌 그룹들도 긴장했습니다. 우리도 내부 감사 철저히 해라. 비리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SP그룹 꼴 나기 전에 손봐야 해.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재벌 비리를 다루는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해체된 뒤 아이는 본가를 떠났습니다.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었고,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좁은 방.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려고요. 괜찮죠? 얼마든지. 원래 내 집이잖아.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아침 아이는 운동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쪼그려 앉아 끈을 묶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2번 감고 고리를 만들고 단단히 조였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절대 안 풀려. 아이는 매듭을 완성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거지. 네, 잘 기억하고 있구나.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나도 고맙다. 뭐가요?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했는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권력 남용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로요. 왜 이 일을 선택했나요?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 고통을 아니까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컸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느 봄날 아이와 아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하려던 일 제가 끝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빼앗겼던 시절. 그때는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요. 젊었을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나?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는가?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인생은 공평하지도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다만 끝까지 버티면 의미가 생긴다는 것. 그 집은 모든 걸 가졌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돈과 이름은 있었지만 서로를 믿지는 못했지요. 회장은 자식을 도구로 받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기댈 곳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말년에는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 곁에 남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어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주고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저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켰던 거지요. 제가 해준 건 별것 아닙니다. 밥 차려주고 불 꺼주고 조용히 기다려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는 은퇴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쓸모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사람을 씁니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힘든 시간, 외로운 밤,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모두 견뎌내셨지요. 그 사실만은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까지 남는 건 돈도 권력도 이름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사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긴 인생을 통해 배운 전부입니다. 이번 사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